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서류들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 서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그 선화증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걸 BL이라고 약칭을 하고, Bill of La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의를 살펴보면 선화증권은 그 유가증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돈으로서 물건을 인정받았다는 증명을 하는 영수증, 즉 인수증으로서 돈이다. 그래서 유가증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화물을 선사가 선적하였다는 원인 행위를 봤을 때는 이제 요인증권이 되고, BL에 기재된 어떤 화물에 대한 권리를 봤을 때는 이제 물권증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BL이 양도가 항상 되는 거기 때문에 BL을 남에게 건네줘서 그 권리가 이전된다 그러면 이게 유통증권이 됩니다. 그 다음 그 BL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채권증권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운송 물품의 처분은 반드시 BL에 의하여야만 되는 처분증권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BL은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대로 기입해야 하고 발행하여야 하는 어떤 요식적인 행위, 요식적인 어떤 증권이고, 화물에 대한 권리의 주장과 의무의 수행은 반드시 BL에 기재된 내용과 문헌에 따라야 하는 어떤 문헌적인 증권이기도 합니다. 또 BL은 화물과 맞바꾸어야 하며, 이건 상환증권이고요. BL은 화물 그 자체를 대신하는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BL 자체가 곧 운송계약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면 약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 BL이 하는 역할이 다양하고, 또 법적인 어떤 구속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BL을 저희가 그 관리하고 그다음에 발행하고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 범주 내에서 해야지, 잘못하면 그 저희가 민사와 형사소송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이런 그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원칙에 준해서 BL을 취급해 주시기 바라고, 분실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BL의 종류를 어떤 그 몇 가지로 보면, 뭐 양식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뭐 롱폼 BL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면 계약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 계약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정식 선화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식, 뭐 쇼폼 BL이라서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LC에 보면 쇼폼 BL are not acceptabl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면 약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격으로 본다 그러면 선적한 후에 발행하는 선화증권, 그래서 이제 온보드 BL이고, 그 다음에 수취선화증권, 그래서 이제 포워드들이 많이 발행하는 게 이제 리시브드 BL, 그래서 FCA 조건에 있어서 그 포워더가 지정이 되고, 그 지정인에게 물건을 인도했을 당시에 받을 수 있는 BL이 리시브드 BL입니다. 그 다음에 하자 여부에 대해서 이제 크린 빌 오브 레딩 해가지고 그 무사고 선화증권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내용에 BL상의 화물의 파손이나 어떤 개수의 부족 같은 것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파월 BL로 사고 선화증권이라고 분류합니다. 수화주별 어떤 컨사이니인데요. 컨사이니에 따라서는 기명식이 있고, 이건 실화주 이름이 바로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지식,
오더 비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비엘을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3강 구역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서드 파티 비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구간별로, 운송 구간별로 저희가 이걸 분류한다 그러면, 해상 운송 구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상 선화증권, 그래서 오션 빌 오브 레딩, 그 다음에 전통 선화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스루 비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운송 선화증권이라고 해서 그 운송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빌 오브 레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BL 자체가 해상 구간만을 하느냐, 그 다음에 모든 운송 구간을 커버하느냐, 아니면은 단일 운송이 아닌 여러 가지 운송을 같이 취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BL 종류도 이렇게 틀립니다. 운송 주체별로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오션 캐리어스 빌 오브 레딩이냐, 아니면은 포워더가 발행하는 포워더 선화증권 포워더스 BL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리시브드 BL이라는 개념에서 봤듯이 저희가 이거를 그 FCR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더가 만약에 발행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포워더스 카고 리시프트, 포워더스 서티피케이트 오브 리시프트 해가지고 포워더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할 때 경우에 따라 포워더는 화물 수취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리시브드 비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장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LC를 살펴봤잖아요. 간략한 거, 크린 온보드 빌 오브 레딩 이렇게 됐을 때, 크린은 여기서 이제 하자 유무에 대한 거고, 온보드는 이제 그 선적 유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선적 유무에 대한 건데, 크린 온보드 비엘을 요구했을 때 리시브드 비엘은 수치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FCR은 보통 바이어스 콘솔리데이션에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개념을 알아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FBL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FBL 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HBL 이렇게도 얘기해요. FBL의 의미에서는 여기서 HBL은 나중에 얘기하죠. 이제 FBL이라는 의미 자체는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의미하고, 이는 피아타에서 제정한 통일 양식에 따른 BL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피아타 같은 경우에는 복합운송인들의 어떤, 협력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오퍼레이션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L상에는 어떤 것들이 기재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법정 기재사항이 이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법정 기재사항에는 선박에 대한 어떤 베슬 네임이나 선장 이름, 근데 사실은 선장 이름까지는 요즘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재하지 않고, 운송품의 종류와 중량, 그 다음에 용적, 포장의 기호 및 개수. 이 부분은 이제 그 물품의 디스크립션 상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송하인, 이제 쉬퍼가 되겠죠. 선적항, 로딩 포트, 양하항, 디스차징 포트, 그 다음에 오션 프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작성지와 작성 일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발행 부수. 일반적으로 그 선화증권의 원본이죠. 정본 이제 원본인데, 일반적으로 원본 세 부를 한 세트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화증권의 맨 밑에 보면 quantity of original bill of lading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3이 돼 있고 3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원본 세 부를 발행했다 이렇게 거의
원본 개수를 표시되어 있고, 만약에 그 원본 세부 중에 한 부가 화물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나머지 두 부는 자동적으로 그 유효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뭐 BL 세부가 발행됐다고 해서 물건을 세 번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만 회수됨으로 인해서 두 부는 자동적으로 어떤 그 유효를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 기재사항을 보면 본선 항해 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몇 항차다, 뭐 보야지 넘버, 뭐 001W. 여기서 보면 보통 그 항해 번호에는 저희가 동서남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스트가 맨 나중에 붙는 경우가 있고, 서쪽으로 항해한다 그러면 웨스트가 붙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이런 식의 어떤 그 용어들이 항해, 뭐 001항차에 N이다 그러면은 001항차가 북쪽으로 가는 항로에 따라서 뭐 001항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처, 노티파이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이 BL이 왔을 때 누구한테 통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운임 지불지와 환율, 뭐 이런 사실은 운임 지불지는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뭐 프리페이드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지불했지만 콜렉트인 경우에는 뭐 착지해서 지불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L 넘버, 그 다음에 면책 조항, BL의 표면 또는 이면에 기입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BL의 이면에 그 면책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책 조항에는 일반적으로 헤이그 룰과 헤이그 미쓰비시 롤이 주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운송 서류들이 있는데, 그 쉬퍼가 컨사이니,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그 자기의 상품에 대한 대금 청구용으로서 커머셜 인보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포장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포장 내역을 알려주기 위한 포장 명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화주가 선사에 이런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대체해서 선적을 요청할 때,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서류를 작성을 해달라 어떤 기재사항이 있죠. 그 BL 기재사항을 적어서 선사회가 제시하는 shipping 리퀘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사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장 사본은 꼭 뭐 서적 서류, 이거는 이제 이 관점 자체가 신용장 사본 같은 경우에 아마 그 LC, 물론 LC 카피를 은행에 내고 갈 때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신용장 내용을 그 선사에다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어떤 그 뭐 비해를 좀 더 정확하게 바꾸자 할 때 어떤 참고용으로서 이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신고서, 저희가 그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그 자료의 관리가 EDI로 컴퓨터화 돼 있고 그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 신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도 EDI 중에 하나 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신고서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 수출 신고서가 근본 선적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분인지, 만약에 이번 선적과 전체적이라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BL 받는 수량과 이 면장상에 혹시 뭐 틀린 점이 있는지, 그래서 뭐 아이템이 틀리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량 포장 개수가 틀리다거나 웨이트나 어떤 그
밸류가 틀리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EDI 자체가 취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이하게 되면 취합이 안 되고 나중에 그 화주가 페널티들 또 그 세관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요즘은 그 선적 후에도 배가 출항한 후에도 그 면장 내용을 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 화주한테 면장 정정을 요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나 수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 쪽에 많이 활용되는데 이제 보세 운송 신고서 이제 의미를 보면 수입 화물의 경우 수입자의 스토어 및 창고 소재지에서 통관하기 위하여 양아지로부터 수입자의 통관지까지의 운송을 세관으로부터 허가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다. 수출의 경우는 수입과 반대로 송화주의 문전에서 통관 처리를 마치고 선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세 운송 신고 시 구비서류는 수입의 경우 보세 운송 신고서, 선화증권 사본이 필요하며 수출은 수출 또는 반송 신고서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수출인 경우에는 많이 약화돼서 이런 어떤 보세 운송 신고서가 필요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운송, 보세구역 장치 화물 2고 반출 허가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을 다른 데로 옮길 때, 2고 허가서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수출 화물의 경우 특정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완료 보고서 배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처음에는 A란 장소에서 화물을 집하해서 그 화물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장소가 그래서 뭐 화물이 적다거나 그래서 다른 업체로 화물을 이관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식적으로 할 때는 이런 허가가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이고 반출 허가까지는 안 받고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선적 통지 전문, 그래서 shipping advice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선적된 후 선적된 화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도착지에 소재한 대리점에 통보하여 도착지에서의 업무 준비를 위한 선박 도착 전에 발송한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선사끼리 또는 그 포워더끼리 자기의 그 도착지 대리점이나 에이전트에 그렇죠. 똑같은 말이네. 에이전트나 이제 파트너한테 자기가 보낸 화물에 대해서 통지하고 그쪽에서 수입상한테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버링, 그 다음 이제 그 shipping 다큐멘트를 보낼 때 어떤 커버 레터를 하나 이제 써서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커버링 레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화주들이 준비할 서류와 우리 포워더가 준비해야 될 서류를 혼합해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따라서 여기서 잠시 이 서류들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정식적으로 할 때 다시 이 뒤에 부속되는 서류들은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선적 서류 종류가 화주의 입장에서 본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서류로 여기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서류에는
그 기본 서류와 어떤 보충 서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서류에는 상업 송장, 돈을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 서류, BL이나 항공인 경우에는 에어웨이 BL,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서류. 만약에 이건 지금 CIF 기준으로 알아본 거기 때문에 이제 보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죠. 그 다음에 영사 송장, 그 다음에 통관 송장, 원산지 증명서, 검사 증명서, 용적 증명서, 중량 증명서. 이런 것들은 뭐 다 그 화주가, 수화인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서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들만이다 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운송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운송 서류에도 뭐 운송을 전달하는 해상 운송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 운송 서류, 그 다음에 육상 운송 서류, 복합 운송 서류,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서류에서는 해상 선화증권, 해상 운송장, 항공 운송장, 항공 화물 수령서, 그 다음에 항공 소포증명서, 철도 화물 상환증, 트럭 회사 화물 상환증, 복합 운송 선화증권, 운송 중개인 화물 수취증, 운송 중개인 화물 운송 증명서, 내지 수로 선화증권, 우편 수취증, 특수 배달 수취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틀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한 그 운송 서류를 구분한다면, 해상 선화증권에는 해상 선화증권과 해상 운송장, 그 다음에 용선 계약 선화증권이 있고, 복합 운송 서류, 항공 운송 서류, 뭐 도로, 철도 또는 내지 수로 운송 서류, 특사 배달 및 우편 수취증, 운송 중개인이 발행한 수령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보험 서류는 뭐 좀 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운송 서류로서, 이 의미하는 거는 운송 서류는 이제 광의로서는 하나의 서류다, 뭐 서류는 하나의 서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협의로서는 운송 서류다, 뭐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장과 그에 수반되는 선적 서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용장 외에 각 어떠한 어떤 결제 방식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의하면 그 추심 결제 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상호간에 신용으로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거롭게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수입자가 은행을 가거나 은행에서 거기서 뭐 신용장을 받아서 신용장이 통지은행, 뭐 결제은행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수출자는 뭐 1년의 어떤 그 승인과 수출 신고 절차를 마친 다음 비해를 발급받으면 이를 자기의 신용 범위 내에서 은행에다가 결제를 의뢰합니다. 이때의 그 이때의 그 내고는 만약에 이 추심은행에서 뭐 수출자가 충분하게 담보를 제공했다고 하게 되면은 뭐 바로 내고해 주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서류를 그냥 추심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상대국의 추심은행에서 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그때 이 대금이 국내 수출업자의 거래원으로 와서 그
에 상응하는 결제가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수입자가 결제를 해줘야지 수출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자의 신용이 상당히 이 수출자 밀접하게 얽혀 있어야 되겠죠. 신용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결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신용장에서의 S사이트에 해당되는 DP 조건,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cument Against Payment 이렇게 됐습니다. 수출자가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 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한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 요청을 하게 되고 이에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은 어음 지급인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 의뢰 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영상하는 거래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입자가 서류를 인도함과 동시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먼저 서류를 인도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장 방식의 유산스에 해당되는 게 인수 인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DA에서 Document Against Acceptance 해가지고 수입자가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한 다음 나중에 일정 기간의 어음 지급 만기일에 어음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서 추심은행이 송금해주면 그때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심결제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히 해야 될 게 그 상대국 수입자의 신용이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항상 거래를 해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수입자가 만약에 도산을 하거나 다른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수출자는 언제든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신용 정도를 상호간에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뒷면에 보면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자의 신용 조사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손실 방지 대책. 왜냐면은 수입자가 돈을 지급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출 어음보험을 이제 보험공사에다가 수출보험공사에다가 부부하는 이런 게 있고 수입자에게 어떤 담보를 달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입자의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제일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용장하고 비슷하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해주는 수입자는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수입자 자체가 이 정도의 어떤 지급보증 능력이 있다 그러면 탄탄하니까. 그 다음에 결제 방법을 보면 수출입 결제 방법은 신용장 방식뿐 아니라 추심 결제 방식, 사후 송금 방식, 선수금, 영수 방식, 팩토리 방식 등 모든 수출입 결제 방식이 자유화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수출 수입하는 데 있어서 결제 방법에 대해서 자유화되어 있다는 이런 뜻이네요. 요것이 꼭 추심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참고적으로 구비 서류들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쭉 가니 어떤 서류도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무역이라고 하게 되면 제3국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고원가로 인해서 제3국의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제품을 물색해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에 있으면서 제3국 간의 거래를 알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의의를 보면,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 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물품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즉 가득액을 취하는 형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원에 사가지고 110원에 판다거나 이제 그런 거죠. 중개무역은 자국 상품의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관리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최종 수입국이 최초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수입국의 무역 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꺼주세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수출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아마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싼 인건비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제3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원자재를 가공을 하고 다시 이 제품을 수출을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장에서 인건비를 미국으로도 가고. 그런데 이제 차츰 우리나라의 인건비도 상승하고 어떤 그 섬유류나 아니면 이제 봉제, 아주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 신발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많은 부분들이 어떤 사양 산업에 이렇게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의 어떤 그 공장들이 해외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나, 태국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저쪽에 중남미 쪽에 에콰도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을 이제 해외 이전을 공장들이 이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형태들에 있어서는 원부자재가 해외로 나가고 해외에서 가공해서 생산된 제품을 제3국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 무역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어떤 무역 사무소는 있고 생산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가 가면서 이 자체가 이제 3국 간 거래면서 이제 어떤 중개무역이 이제 되겠죠. 엄격한 무역의 어떤 중개무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왜냐면 이 중개무역에 대한 걸 보면 외국에서 완제품을 구입을 해서 한국에서 다시 제3국으로 이게 수출하는 어떤 완제품 베이스에서 그러면서 이제 110원에 팔고 100원에 구입함으로 인해서 100원을 취득하는 이런 건데, 이런 중개무역이라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제3국 간의 제3국 간의 수출이라고 볼까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용어로 봤을 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이걸 중개무역으로, 이렇게 제3국 간 거래라고 해서,
이렇게 용어가 없어서 그냥 저는 삼국 중개무역이라고 이것도 통칭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그 봤던 설명회에서는 단지 그 중개무역으로 봐서 뭐 여기서 보면 중개무역이냐 뭐 중개무역이냐 뭐 이렇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게 좀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을 좀 전에 하는 문구를 제가 좀 전에 봤는데 이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중국 이 첫 번째 이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첫 번째 자기가 물건을 사가지고 여기서 자기의 마진을 붙여서 제3국에 판매하는 거를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정의하는 걸 봤었고, 그 다음에 이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출에서 바로 이게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그 차익을 코미션을 받는 게 코미션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중개무역이고, 여기서 어떤 시세 차익을 얻는 건 이 중개무역이다. 뭐 이런 개념을 지금 언뜻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 그 책에 보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두서가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단지 좀 전에 얘기하고 있는 건 배경과 그 거래 형태의 종류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 자체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중개무역에 대해서 좀 더 얘기 자꾸 길게 하는 이유는 국내 마켓의 어떤 그 시장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이템 자체가 하이테크로 가고 옛날에 어떤 로테크적인 부분은 전부 다 해외로 다 이주를 다 했기 때문에 많은 운송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떤 그 볼륨이 많아야 되는데, 볼륨이 많은데 이 볼륨 많은 부분은 이미 해외에서 많이 차지하고 거기서 삼국 간 거래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 작은 시장에서 점점 물량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러면서 레벨 자체 어떤 프로필도 다운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어떤 제한적인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현지를 다니면서 요거까지도 전부 다 커버해야 되는 어떤 다국적인 세일즈를 해야 된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지사 설립 같은 것도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 이 회사 여건으로 봤을 때는 해외에 일 잘하는 파트너들을 우리와 같이 같은 지사, 에이전트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같은 공정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서 에이전트보다도 더 뛰어난 영업력을 이쪽에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 그레이드나 영업력 자체도 올라가 줘야지 된다는 차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가는 것이 만약에 10원을 번다 그러면 해외에서 나가는 것은 최소한도로 40원에서 5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춰줘야 될 게 이제 어학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도로 영어 정도는 세계 공용어니까 많이 시간 날 때마다 좀 이제 향상에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나가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도 국제화 시대의 마인드를 많이 가져라 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에 부응하는 어떤 그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잠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잔소리였었고, 우리가 중개무역을 할 때 그 제3자 간의 거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가까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에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래 형태적인 면에서 보면 일본에서 이쪽으로 이제 신용장을 LC를 개설하고 뭐 기타 등등이겠죠. 뭐 DADP 좀 전에 배웠던 거. 그다음에 이제 전신환도 있어요. 이 한국에서도 이 신용장에 근거해서 다시 중국으로 LC를 개설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중에 주문이 이루어져서 그 제품을 만들어지면 이 제품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 중국에서 선적한 이 화주는 한국에 이제 내고를 해야 되겠죠. 내고를 합니다. 내고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BL이 있습니다. 선화증권 이제 원본이 오겠죠. 기타 인보이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면 여기서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 다큐멘트가 옵니다. 한국에 다큐멘트가 오면 이 한국 업체는 이 서류를 인수하고 그 다음 바로 일본으로 그 처음에 받았던 제1안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받은 BL 그 자체를 가지고 중국에서 발행한 그 자체의 BL을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일본에서 발행한 이 신용장의 시퍼는 틀림없이 일본 업체가 될 것이고 컨사인은 일본 은행이 될 것이고 노티파이 부분은 일본 업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개설한 이 LC에는 쉬퍼는 중국이 될 것이고 컨사인은 한국 은행이 되고 노티파이 부분은 한국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국에서 발행한 BL을 바로 일본에 내고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서류상의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타개하는 방법은 1. 이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드파티 BL이다 해가지고 서드파티 BL에서 제3자 BL을 억셉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국에서 발행한 이 원본 BL을 바로 써먹어서 일본에 있는 거에다가 내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 업체는 뭐 같은 날 이 내고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뭐 110원에 팔아서 100원에 이제 100원에 여기서 100원을 결제하고 여기서 110원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드파티 BL을 억셉트 하다 보니까 일본 업체가 이 중국 업체를 바로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시퍼 중국에 있는 업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는 뭐 이 삼각구도를 유지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중국 업체도 뭐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 제3자를 고려할 것이고 이 일본 업체도 좀 더 낮은 가격에 위해서 제3자가 없는 거고 이제 물색했을 때 잘못하면 이쪽에 그 한국에서의 비즈니스가 이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이 BL을 회수를 해서 중국 BL을 한국에 있는 업체에 회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서 BL 받는 이거 다 이제 수입지 BL이라고 합니다. 수입지 BL을 한국에서 받을 수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입지 BL 받을 때는 중국에서 발행한 이 전통
3개의 오리지널 비, 3세트를, 그러니까 완셋이죠. 완셋인데, 완셋이니까 이제 풀세트, 풀세트를,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입지비를 한국에 있는 선사에서는 발행해 줍니다. 물론 이 한국 선사와 중국 선사는 상호간의 대리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일본의 딜리버리 에이전트, 일본의 에이전트는 각 이 3개가 어떤 서로 링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행한 이 수입지비에는 일본의 LC에 충족되도록 쉬퍼란의 일본, 컨사인란의 일본 은행이 되고 노티파이 부분에 일본 업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한 비해를 내고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일본 업체는 오기는 중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이상 없이 서류 핸들링이 이루어지고 해서 이 한국 업체, 그 가운데에서 조절해주고 있는 한국 업체는 수출상을 실제 메이커를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를 또 보호할 수 있고 해서 좀 더 자기의 입지를 좀 높일 수가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입지비에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좀 전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신용장을 다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개설하는 이 경우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이 수입지비를 바꾸는 게. 그래서 한국 업체는 중국에다가 뭐 TT로 합니다. TT로. 그냥 전신환으로 보내줘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그 비해를, 오리지널 비해를 포기합니다. 서렌더 합니다. 서렌더 하고, 대신에 한국에서 비해를 이 서렌더에 대한 걸로 수입지비를 받아서 일본으로 내고를 하게 되면, 뭐 같은 날 중국에서 선적된 날 서렌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에서는 그 같은 날 수입지비를 발행해줘서 어떤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어떤 내고도 뭐 지체 없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TT여야 되겠죠. 그 다음 방식으로는 이제 팩토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많이 사용이 안 되는 방식이고, 뭐, 신용장을 대체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 팩토링 방식으로 제가 거래하는 건 아직 못 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 팩토링이란 무신용장 방식 무역 거래 시 팩토링 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 인수, 금융 제공, 대금 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10만 불 이하의 소규모 거래에 이용하고 있다. 국제 팩토링 방식에 의한 거래 당사자는 수출자, 수출 팩터, 수입자, 수입 팩터 등 사자로서 수출 팩터는 수출자의 약정에 따라 수출 채권 매입 한도를 결정하며 수입 팩터는 수출 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수입자의 신용 상태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출 팩터에게 신용 승낙을 통보하는데 이 신용 승낙이 있을 때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을 선적할 수 있다. 팩토링 수입은 연지급 수입 방법의 한 형태로서 수입자는 외상으로 수입하고 수출자는 외상 수출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매각하여 자금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중에 오늘 지금 그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 1번이 어딘지 모르지만 1번에 따라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남북 교역 물품 반출입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출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단일 민족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마치 국내 거래처럼 수출입이 아니라 어떤 반출입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북교역은 민족 간 내부 거래로서 수출 수입이란 용어 대신 반출, 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출, 반입이란 남한과 북한의 물품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북 간의 물품 이동을 의미한다. 남북한 교역은 북한이 아직도 남북 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대금 지급, 상사 분쟁 등에 관한 당사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교역보다는 홍콩, 중국, 일본 등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 교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 북한 주민의 접촉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통일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되고 접촉 결과를 접촉 후 10일 이내에 또다시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그 신청은 약간 20일 전까지 접촉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구비서류도 있고 따라서 그 아직은 이 북한 사람들이 아직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제3국의 중개상이나 아니면 현지 법인을 통해서 북한의 거래 업체들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 교역 같은 경우에 그 체결 방법은 제3국 중개상들이 간접 교역하는 경우에는 북한 상사와 중개상과의 계약이 선행된 다음 그 다음에 남한의 반입 상사와 중개상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북한은 제3국 중개상의 계약 체결 시 거래 계약서상에 이 물품은 남한에 판매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클레임 조항을 넣더라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상과의 계약 체결 시 우리 측의 요구를 분명히 해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출입 승인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공고 등의 제한 승인 품목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수출입 공고 등 통합 공고상에 수출입 제한이 없는 자동 승인 품목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제한 승인 품목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의 남북 교역 대상 물품 및 반출 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고 승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일원 고시 중 제한 승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위탁 가공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의 반출입은 임대 또는 무상인 경우에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반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술품, 도예, 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의 반입, 그 다음에 반입 물품 중 통일부에서 별도로 고시하는 182개 품목, 무상으로 반출 반입하는 품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운송은 용선이 아닌 경우에는 물품을 제3국에서 환적하여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국내 선박회사에서 제3국선을 이용하여 직수송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 언급되어 있는 선사 중에 일부 선사는 서비스를 준다는 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선적지가 제3국 경유지가 아닌 북한의 특정 항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 물품의 북한 운송은 남한 화물을 북한으로 반출할 때에는 선적항을 제3국으로 표시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컨테이너 처리시설이 극히 낙후하여 수입 화물은 나무 괴짝에 넣어 벌크선으로 운송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 그 반입 시에는 관세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 물품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북한산 물품은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북한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 및 경유지 미통관 증명서가 필요하다. 통관에 대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금결제는 일반 수출입과 마찬가지로 외국환 관리 법령상 허용되는 결제 방법 및 통화하면 가능하다. 관세 환급은 대북한 반출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 환급 특례법에 의해 관세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 대북한 위탁 가공용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품목이 제조, 가공 후 국내에 재반입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 발생 시의 해결은 북한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처리를 일반 조건의 하나로 상대국과의 무역협정에 명시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거래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및 수출 시 각각 클레임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분쟁 발생 시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 중재로서 해결토록 한다. 현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의 소재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각종 상사분쟁 해결을 위하여 국제분쟁 촉진위원회 산하에 중개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남북한 거래의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중재상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보면 기타 여러가지 수출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외화 획득력 원료의 수입 절차, 그 다음에 사후관리, 산업설비의 수출 절차,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 식품료, 중고자동차, 의약품, 의료용품, 주류, 그 다음에 외국 간행물, 전시물품, 사이트 물건, 유해 폐기물, 폐기물 예치금, 전기 용품 이런 것들이 각 아이템별로 자세하게 품목별, 용도별 수출입에 나와 있고 강의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그 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는 상호간의 송금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 추심 결제와 RC 방식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게 크게 어떻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가 무역업자들 편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그거에 대해서는 건건이 본인들이 좀 알아서 한번 좀 검토해 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위탁 가공 무역 방식, 그다음에 수위탁 판매 방식, BW 방식, 임대차 방식, 외국 인수 수입 절차, 외국 인도 방식에 의한 수출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오늘은 언급이 안 됐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